요즘 이 생성형 AI가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설계도 해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마케터들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업종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돈 벌고 내가 지금까지 역량을 쌓아왔는데 나의 어떤 창의적인 일을 AI가 뺏어가 버린다. 그 생성형 AI 좀 써보니까 오씨 내가 이거 며칠 고민해서 나올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걸 뚝딱뚝딱 10초 만에 만들어주네? 이런 거죠. 사실 어떤 직종이 빨리 사라질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챗 GPT부터 비트코인까지 이 디지털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늘 또 모셨습니다. 이제 디지털 융합 관련해서 또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AI부터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에 거의 한 2년 정도 맞아요. 되게 오래전에 한번 또 나오셨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비트코인 한번 또 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또 한번 또 이제 빅테크 해가지고 또 AI 관련된 주식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막 흔들흔들하고 네. 그래서 또 제가 겸사겸사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저도 요즘 좀 쓰긴 하는데 이 챗 GPT가 생각보다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좀 발전상이 어떤지 한번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챗GPT는 하나의 서비스죠.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등장한 지 2년 됐고 그 이후에 다른 경쟁 업체 서비스들도 등장하면서 완전히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아주 이제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성형 AI 관련 기술은 사실 최근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급성장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나올 시점이 됐고 그게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얘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걸 검증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기업들도 걱정하고 일반인들도 걱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지난 5월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미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내용들이 담겼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네, 생성형 AI 챗GPT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는요 1등이에요. 인간 추론 능력의 59%까지 들어갔다. 59%. 네. 챗 GPT는 바로 밑에 56%.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인간의 최고 수준에 대비한 거예요. 인간 전문가들의 최고 수준에 봤을 때 50% 후반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박사급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정말 추론을 어떤 영역에 잘하는 사람이 100점이라고 치면요. 예를 들면 한 50점 인간도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 중위값이 80점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중위값,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가들 중에 평균치를 봤을 때는 한 10% 20% 차이로 좀 좁혀왔다라는 거죠. 근데 저 재밌는 것은 분야별로 체크를 해봤어요. 인문 분야는요, 완전히 다 따라왔어요. 인문은요? 특히 사회과학 있잖아요. 이 제미나이는 78입니다. 거의 왔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가장 전문가 수준까지.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인문, 사회, 또 경제, 경영 이런 영역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추론의 중간값 정도는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학 분야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우리 챗GPT에게 수학 질문하면 얘가 대답 잘 못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사실 수학을 제일 잘할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컴퓨터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에 특화되는 쪽으로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숫자지만은 그걸 다시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놓고 이 비트 단위 0과 1로 바꿔놓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언어 모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더해서 답을 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어느 답이 어울리느냐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수학이나 공학 쪽에는 조금 다소 떨어집니다. 자, 결국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죠. 그 다음에 이 자극이 뭔지 지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지를 하죠. 이 자극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배경이 뭐지? 그러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생성형 AI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뭔지 지각하는 과정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이 인지고 판단인데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판단의 결과는
부정확할 수 있다. 일부 네. 뭐 할루시네이션이든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가 좀 아직 부족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 자극을 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거의 지금 정확하게 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 가치를 찾고 또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인간이 원하는 답을 추론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추론의 그 점수에 보시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충족이 된다라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AGI 시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사실상 인간의 수준에 그렇죠. 도달하는. 네. 그러면은 날이 얼마 남지 요즘에 않은 거죠. 그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년 단위로 뭐 2배씩 성장하고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의 속도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도달 단계가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이런 1차 곡선으로 성장하는 네.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이렇게 쏙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멈췄다가. 네. 지금은 약간 요거 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리고 생성형 AI 이 거대 언어 모델 전쟁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개 변수를 몇 개 썼느니 뭐 우리 GPT 3.5는 네. 1750억 개를 썼고 네. 뭐 메타의 라마는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썼고 이게 인간으로 치면 뉴런이고 시냅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판단과 이런 것 여러 정보를 활용하느냐 이 능력치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 전쟁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매개 변수를 늘리는 건데 더 이상 한계가 있다. 그걸 늘려봤자 비용만 많이 들고 이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지점에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은 지금 근간이 되는 이 모델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요 현재 수준을 가지고 활용성을 높이는 단계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활용성을 좀 지금 강조하는 단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추론의 단계나 아니면 어떤 뭐 해석이나 판단하는 영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AI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또 뭐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진 AI도 막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도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그 인간의 의식이나 뭐 감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준까지 온 건가요? 근데 요즘 되게 심각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 지난 5월인가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의 정치 성향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을 것 같죠. 네, 약간. 있다고 나왔어요. 있어요. 네. 그거 예를 어떻게 들면 해야 돼?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챗 GPT라는 거대 언어 모델은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과 같은 아, 진보적- 지역색이 있나요? 진보적 성향을 네. 갖고 있다. 텍사스에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네. 뭐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얘가 학습한 데이터 그리고 추론하는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쪽으로 얘가 선택을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경쟁사인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은요. 네.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성향, 트럼프 쪽 아, 성향이에요. 그래요? 아, 네. 모든 뭐지? 사사건건에 대해서 공화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또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네. 거기는 구글까지 집어넣었어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는 중도적인 성향이다. 그나마 제일 좀 균형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도가 담겼을까? 이걸 아무도 밝히질 않죠. 네. 저는 여기서 상당한 지금 좀 저도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왜냐면 이게 결국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나름 뭐 이제 신뢰도를 점점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쨌든 성향이 계속 녹여진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그거를 만든 그 뭐 회사라고 할까? 거기가 어떻게 여론이나 이런 걸 다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충분히 생각도. 충분히 네. 가능하죠. 이게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험 결과가 이 연구자들 개발자들의 의도가 담겼나 안 담겼냐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분명히 앞으로 이걸 의도를 담은 개발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뭐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한 5년 사이에 구글에서 해고된 기업 경영자들이 너 나가. 미국은 이제 이런 거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이제 우리 뭐 시쳇말로 잘렸다. 네. 이런 직원 중에 대표 직원 2명이 이 구글이 갖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예를 들면 이제 람다라는 모델이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계속 실험 결과에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올린 연구원이 있어요. 아 뭔가 지금 얘 너무 지금 심각하다. 네. 문제가 이거 있을 수 심각하다. 있다. 이거 심각하다. 어. 이거 사회에 나오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블레이크 루모인이라는 엔지니어인데요. 이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경영층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올렸더니 이제 이걸 이제 몇 차례 검증은 했지만 경영층 판단을 내렸어요. 이 친구
내보내자. 왜냐하면은 이게 외부에 유출되거나 뭐 학대가 되다 보면은 네. 우리 모델이 네.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가잖아요. 아, 네. 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내보냈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 너 생각 아니야? 이거 보세요 하는데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업화 과정과 이 순수한 이 과학기술과의 싸움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요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엑스트로피에서 이제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엑스트로피 제가 이제 아까 촬영 전에 좀 여쭤봤더니 이게 기술 철학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 지금 어떤 AI의 어떤 이 발전 방향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떤 뭐 최초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념과는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책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책 제목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 하면은 안 엑스트로피, 팔립니다. 네. 저는 책 많이 안 팔려고 좋습니다. 그냥 이걸 꼭 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엑스트로피를 했는데 엑스트로피가 뭐냐면은 1980년대에 깨어 있는 이런 학자들, 연구자들도 지금 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80년대에도 당시에 이슈가 되는 기술들이 있었겠죠. 뭐 생명공학일 수도 있고, 네. 혹은 또 인공지능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암호학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술들의 발전하는 과정을 봤더니 사람들의 욕망과 혹은 권력과 자본이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권력과 어떤 그 자본이 성공하더라고요. 방금 네. 말씀드린 AI와 유사한 맥락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인류 사회를 진화시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질 않고 자본가들이나 소수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의 의도대로 흐를 수 있다. 네. 결국 그 말은 대중들이나 일반 사회나 아니면 우리 인류 진화에 부정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자들이 이러면 안 돼. 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걸 우리가 철학으로 만들자. 요즘 이제 과학기술 분야도 인문학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암호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할 때 이런 원칙은 따르자. 그래 우리 세상이 발전한다. 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욕망을 또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방향들을 잡는 활동들을 하신 이 선각자들의 그 사례들을 공부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기술 철학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구글이든 메타든 지금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에 막 올인하고 있는데 우선은 말씀하셨던 이 엑스트로피 이 기술 철학이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 그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최근에 AI 기술은 연구소나 학교를 넘어섰어요. 완전히 자본과 거대한 권력이 방향을 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지금 아주 재빠르게 규제안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소수 기업이 전 세계 AI 분야를 혁명적으로 주도하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의식과 문화가 AI를 주도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이 유럽 시장이나 혹은 유럽 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빠르게 AI 규제 법안을 지난 네. 3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AI의 유명 석학 중에 한 분이죠. 앤드류 응 교수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되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내가 전 세계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지만 요즘 AI 분야를 보면은 사실 좀 한숨이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내가 실제로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AI 분야를 끌고 가는 기업의 기업 담당자들과 미국의 정치권이 결탁하고 로비 활동을 하는 네. 것을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다. 네. 미국 로비 합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로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로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AI를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끌 주도적인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 뭐 프라이버시 침해 있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 제도가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현재로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갈 테니까 이런 거 풀어줘. 이런 거 우리 통제하지 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을 거라 보고 앤드류 응 교수도 그런 뉘앙스의 지적을 했어요.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현재 AI가 우리가 엑스트로피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술 철학이 안 담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뭔가 그냥 돈이나 권력을 쫓아서 가고 있다. 그렇죠. 아주 소수의 이득을 위해서 네. 그 소수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수의 어떤 자본가일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을 정말 특이점을 만들고 있는 AI가 소수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공화당 지지율이 지금 3% 빠졌는데 3%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돌릴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사실 아주 AI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수준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통제할 만한 게 지금 어찌 보면 자본가들에게 다 권력이 다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돈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뭐 스카이넷처럼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인류와 이제 기계 문명과의 뭐 싸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통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드론이 인간을 네. 공격하는 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그러니까요. 전쟁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러우 전쟁만 보더라도 지금 드론이 가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죽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이 기술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드론을 조정하는 게 누굴까요? 뭐 인간이자 AI겠죠. 네. 결국 AI에 세팅된 그 값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너무 많았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잖아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살상 무기로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 친형이 그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탄광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탄광에 폭약이 필요해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근데 그 폭약이 너무 위험해가지고요. 이게 들고 가다가 막 터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이랬어요. 형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안전한 폭약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니트로실리카겔이라는 성분과 이 규소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의도가 아주 순수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전쟁 세력들에 의해서 야 이거 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는데 야 돈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무기로 개발됐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원자폭탄 뭐 이런 것까지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말 순수한 과학 기술이 순수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완전히 객관적이고 순수하게만 바라봐선 안 된다. 우리 사회를 기술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것도 네. 하나의 기술 철학의 방향이죠. 근데 이게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어쨌든 정치 세력과 또 말씀하신 어떤 뭐 그런 이제 자본가들의 네. 어떤 또 결탁을 또 일반인들이 막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익남 채널이 또 지향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네. 자본과 결탁된다라는 것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게 내부에서 어떤 이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구성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예측을 해야 세상의 변화와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투자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겨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뭐 이제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특히 이제 AI 관련된 그런 주들의 투자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 주식들 가격도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회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투자 대비 성과는 잘 안 나오지만 뒤처지면은 우리 망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얘가 투자하니까 나도 한다면서 막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더더욱 또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지금 AI 기술이 뭐 이렇게 상용화라고 해야 될까? 네. 뭐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는 과정도 필요한데 네. 이게 다져지는 그 과정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채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죠. 지난 몇 년간. 우선 돈부터 투자. 그렇죠. 네. 일단 투자하고 우리가 어떤 뭐 세상의 주목을 받고 또 언론의 되게 중심에 서고 이런 네. 어떤 싸움들이 전개됐고 그것의 결과로 오픈 AI가 챗GPT도 탄생시킨 거죠. 근데 챗GPT 탄생의 비화를 말씀드리면은 이 챗GPT의 근본 알고리즘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냐? 구글의 연구자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재미난 포인트죠. 뭐냐면은 구글과 오픈 AI는 경쟁사인데 네. 구글 연구원들이 애써 만든 이 알고리즘을 이 오픈 AI의 연구원들이 가져다가 그걸로 상업화에 성공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픈 소스잖아요. 아, 이 AI 오픈 분야는 소스니까. 희한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애써 만든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해버려요. 네. 그게 관행이자 문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념이 되게 좋았네요. 뭔가 그렇죠. 이렇게 개발해서 인류를 위해서 좀 해보자. 맞습니다. 아. 뭐 그런 관점이고, 네 그런 이제 개발자들의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오픈 소스라는 관행이 생긴
생겼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구글의 아주 좋은 그 성과물을 오픈 AI 뺏긴 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약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지금 내놓는 거예요. 구글은 실제로 이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팜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람다라는 것도 있고요, 친칠라라는 모델도 있어요. 네. 언론에 뭐 잘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쌓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서비스화를 할까, 완성도를 높일까 막 고민하던 찰나에 오픈 AI가 선빵을 딱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챗GPT 2022년 11월에 등장했잖아요. 이듬해 3월에요. 네. 구글의 CEO가 코드 레드를 발령합니다. 야 임원들 다 모여봐. 맞다. 큰일 났다. 네. 비상 상황이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조직 개편도 좀 하시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네. 조직 개편합니다 실제로. 연구소 조직을 사업 조직을 합쳐버려요. 네.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와 구글 내부의 AI 사업화 조직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데미스 하사미스 CEO를 그대로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야 상업화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바드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오는 네. 거죠. 네. 이제 결국은 구글도 좀 이제 우리 방망이 깎듯이 조금 더 다 가다듬어서 내보내자 했는데. 하던 시기에 오픈 AI가 먼저 이제 선방을 날리고 이게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돈돈 가는 거죠. 네. 이제 더 빨리 시장 지배적인 모델, 더 빨리 수익화 모델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결국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도 네. 작년인가요? 우리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한 사건이죠.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요. 데브피아 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챗 GPT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화 서비스를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개발자들이 와 환호했어요. 다음 날 이사회가 해고해버립니다. 그 발언 때문에. 야 우리 오픈 AI는 사회 공헌하려는 AI 연구소야. 네. 왜 너는 돈 벌 생각을 하니? 우리랑 안 맞다. 해고해버려. 미국 네. 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복귀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탄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탄원서의 목적이 이제 샘 알트먼을 복귀시켜 주세요. 너무 훌륭한 경영자입니다라고 다들 오해했지만 또 이제 많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직원들이 샘 알트먼의 상업화 정신을 되게 추종한다. 왜냐하면 스탁 옵션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 오픈 AI마저도 사회 공헌한다라고 해놓고 설립 지금 7년 만에 상업화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자본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만든 뭐 챗GPT도 뭐 쓰곤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아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까지 아직 못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른 데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의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GPT를 만들 때 엄청난 하드웨어 비용이 듭니다. 그 GPU 같은 거 우리 엔비디아의 GPU가 약 10,000개 정도 사용됐다라고 해요. 뭐 이제 우리 HBX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이게 뭐 몇백억 수준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걸 학습시키는데도 뭐 인력이나 기술 비용이 들고 여러분들이 챗GPT를 쓸 때 질문에 응답하는 처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또 운영 비용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거대한 비용이 드는 거에 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생각보다 빠르게 유료 모델들을 제시했죠. 네. 뭐 저도 지금 유료 모델을 쓰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씨 이거 벌써 이거 유료 뭐 몇만 원씩 내야 돼? 하지만 오픈 AI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메타나 구글은 그 정도 돈을 버느냐? 가장 선도 사업자인 챗GPT 오픈 AI가 지금 겨우 운영 비용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마켓 셰어가 떨어지는 구글의 서비스라든지 다른 네. 기업의 서비스들은 훨씬 더 수익성이 떨어지죠. 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지금 성장해서 정체가 잠시 일어나는 단계에 이게 정말 시장의 상업 모델이나 활용성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경쟁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요즘에 그래서 AI 관련해서 결국에 이게 좀 허상 아닌가 이렇게 예전에 좀 뭐 IT 버블처럼 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물론 바꿨지만 너무 빨리 이렇게 좀 축포를 터뜨려 가지고 나중에 좀 거품이 좀 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씩 막 주가가 막 급락하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약간 시기상조인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 버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쨌든 금리 피봇 시점이고 네. 이게 여러 가지 투자금들이 회수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이미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뽑아서 보죠.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버블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서로 공존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더 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AI 기술 자체가 거품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특이점 루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술이 이제 단계적으로 S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단기적 정체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주식 상황이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부정적으로 좀 단기적 투자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대세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뭐 컴퓨터 관련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 하시는 사무직, 행정직 이런 분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거 많이 쓰시고 그리고 코파일럿 이게 앞으로 뭐 PPT부터 뭐 다 완전히 뭐 다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유의미하게 좀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래도 뭐 제일 좋게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AI 시대에 걸맞는 다각화에 성공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애플은 주로 디바이스 기반이잖아요. 애플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많이 앱스토어로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자신들의 디바이스 안에서 폐쇄적인 플랫폼이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구입하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은 이 플랫폼 시장도 자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매출을 만들고 있는 영역이 클라우드 영역이에요. 거기다가 오피스 툴들도 아직까지 좀 건재하죠. 그리고 또 게임 업체도 최근에 인수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뭐 다양한 서비스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AI는 사실 요즘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디바이스 안에 AI가 탑재돼서 활용될 방향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업종에 이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 뻗쳐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근간에 깔려있는 기술을 누가 제대로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여러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AI도 오픈 AI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근본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AI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제품 안에서 우리 AI를 탑재해서 훌륭하게 만들겠다라는 관점 넘어서서 이거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종에 우리가 공급자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 관련돼서 이제 연계된 사업들을 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에 올라가서 이제 오히려 좀 공급을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신 거랑 또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 FSD라고 하나요? 그거를 자기들이 공급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AI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테슬라 쪽은 뭐 그러면 이것도 AI 회사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애플처럼 그냥 디바이스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 테슬라 얘기 함부로 하다가 제가 댓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이거는 이제 댓글을 의식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테슬라는 생각보다 훌륭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 저는 일단 총평을 드리고요. 테슬라가 AI 데이를 매년 개최하고 있죠. 사실 올해도 9월 30일인가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 방송 나가고 며칠 후인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지켜봐야 뭐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죠. 이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자동차가 제조업에서 이미 I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심이 넘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가장 시장적으로 안전하게 확보를 했죠. 뭐 구글이나 애플도 자율주행 시도를 했지만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일단 많이 뿌리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 2.5단계 자율주행 수준으로 이 상용차에 다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일단 자율주행의 수준을 좀 완전 자율주행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역량을 확보합니다. 뭐 FSD도 마찬가지지만 AI의 근본적인 이 머신러닝, 딥러닝 관점의 데이터 학습 방법이라든지 또 알고리즘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이었나요? AI 데이에서 최초로 로봇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좀 여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로봇이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최초에 제가 이 얘기하다 한번 언론에 그 댓글 공격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최초의 로봇이라고 가져온 거는 안에 사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임 하듯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테슬라가 조금 일론 머스크의 그 성향이 좀 반영이 돼서 조금 허풍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이 기술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뭔가 우리가 해보겠다 의지의 표출이고 또 리크루팅 차원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다가 되게 혼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테슬라의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FSD 자율주행 기반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다가 AI 반도체
이제 도조라고 하는 것까지 개발하면서 완전히 하나의 라인업을 갖췄어요. 반도체 하드웨어부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데이터까지 결국 이 과정에서 자 이러한 그 AI로 학습한 어떤 결과물들을 로봇에다가 탑재하는 순간 자동차와 로봇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죠? 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이동 수단인데 로봇은 우리 이 업무 공간에 돌아다니는 또 하나의 이동 수단이자 작업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역량을 키워서 로봇의 두뇌에다가 탑재하는 순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AI 데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 가격에 보급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 로봇을 가지고 뭘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죠.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AI를 가지고 진화시키면은 이것의 두뇌에다가 딱 탑재하는 순간 네. 터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 서비스 로봇은 사실 이런 분리 관점으로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기계공학이나 뭐 물리학 같은 전통적인 로봇에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AI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저는 테슬라의 시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AI 데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몇 년 더 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봐가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실 뭐 기존의 AI 같은 것들은 뭐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은 뭐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가장 로봇하고는 근접해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본 원리는 같고 아까 제가 인지심리 과정과 똑같은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뭔지 표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인지를 하고 그걸 활용하는 추론이나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 뒷단을 지금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막 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 봇이 생기면은 굳이 로봇 청소기를 안 사고 그냥 빗자루랑 쓰레받기만 사주면 얘가 알아서 로봇 청소기로 하고 또 이제 갑자기 고무장갑 끼고 갑자기 이제 설거지하면 식기세척기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니까 어찌 보면은 혁명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 로봇이 이러겠죠. 내가 일주일 정도는 당신의 집을 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청소를 시키지 마세요. 네. 그럼 내내 돌아다니기만 해요. 저기 네. 쿵 부딪히고 여기 쿵 부딪히고 아 여기 벽이구나. 여기 그러니까. 책상 다리구나. 사실 파악하는 그거 거죠. 하나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애 봐주는 거부터 뭐 청소부터 뭐 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만 되면 사실 지금의 주가는 뭐 아주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약간 반도체 쪽이 그래도 좀 관련이 있다 해서 조금 뭐 주가가 좀 올라가고 했었었는데 또 다시 또 막 안 좋고 이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AI 관련된 회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내 산업은 뭐 상당한 저도 희망이 섞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최대한 좀 좋게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를 굳이 구분하면은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선방을 했는데 AI 시대는 조금 암울하긴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좀 분리해서 보자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분리해서 보자면은 하드웨어 분야는 다소 흐림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금 먹구름. 아 먹구름인가요? 네. 아니면 내우 때때로 새벽 내우. 2시 정도 새벽 2시 시커먼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좀.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하드웨어 분야하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배터리도 네. 있고 혹은 또 다양한 이런 디바이스적인 접근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제조의 핵심 역량들이 네. 뻗쳐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 이 반도체 영역이 아직까지 우리가 잘 버텨 나가고 있죠. 뭐 새로운 또 뭐 HBM이라든지 이런 또 아이템들도 네.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소 흐림해서 또 우리가 좀 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뭐 대표 기업 하면은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기타 또 AI 솔루션 업체들 들 수 있는데 세계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은 지금 거의 전무하다. 그 자금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AI 분야는요. 지금 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제 연구자들은 끝났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요. 더 이상 연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네. 왜냐하면은 AI 역사 70년 됐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된 분야예요. 근데 지금까지 AI를 주도하는 것은 연구실, 소위 이제 랩이죠. 연구실이나 학교가 좀 주도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20년대 생성형 AI 시대가 되니까 자본력, 데이터의 규모, 하드웨어 파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중심이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대학에서는요 GPU 하나 구입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테슬라나 오픈 AI는 대량으로 선도입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연구를 하려는 세팅조차 하기 힘들어요. 연구소나 우리 학교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제 상업화, 거대 자본화 이 스케일로 넘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앞으로의 AI 특이점의 이 사회 영향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 AI 분야는 사실 하드웨어 쪽을 일부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암울한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뭐 그게 뭐 미국하고 중국 제외하고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현재 AI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게 봐서 이제 미국, 중국 다음에 서자 뭐 이런 정도 네. 목표를 가진다면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AI가 지금까지 이 디지털 시대의 다른 아이템들보다는 훨씬 더 독과점 성향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또 하나는 뭐 요즘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를 사사건건 다 아는, 다 네. 관리해주는 나의 에이전트인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비교의 하위에 있는 모델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한단 말이죠. 그러겠죠. 네. 그런 정말 독점적인 모델들, 성능이 워낙 뛰어난 모델들이 등장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 말은 결국은 상위 몇 개 기업들이 또 업종별 좀 특성을 가진 영역들이 올해 독점적 성향을 더 키워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이게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버텨왔던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좀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경쟁력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럴 때 좀 연합이 필요하죠, 사실. 뭐 사실 IT 업계 실무자분들 만나면은 야, 우리 기업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데이터 수집부터 그래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왜 AI 분야에 미국 다음 2인자라면요. 데이터가. 예, 너무 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이 데이터가 네. 무분별하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CCTV 엄청 많죠. 인권 따지지 않고. 네. 네. 그게 실제로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CCTV 영상의 사람 얼굴 식별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 떠도니까 암거래 시장에서 되게 값싸게 거래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영상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 지금 현재 학계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 영상 인식, 얼굴 인식 분야는 중국 논문들이 태반이에요. 월등합니다. 미국보다. 네, 네. 결국 이게 무질서함이 만든 기술 혁신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질서를 따지고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질서를 어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변수가 크다. 네. 그리고 또 아주 폐쇄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틱톡 같은 것도 성장한 게 중국 내 내수 시장을 확보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세계로 또 뻗쳐 나온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국의 AI 수준은 약간 이제 풍선 효과처럼 튀어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참 재밌어요. 일본은 최근에 라인 사태 네. 어떻게 보세요? 라인 사태. 아, 저는 뭐 비전문가라서 네. 그냥 뭐 약간 애국심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왜 저러지 정도까지밖에 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라인 이제 일반 국민 분들은 아 일본이 라인 돈 잘 네. 번다고 좀 뺏어가려나 네, 보다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에 AI 시대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디지털 시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0년대 AI 시대에도 또 한국에게 또 다른 나라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인가? 그럼 AI의 근간이 뭡니까? 어떤 그 소스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죠. 근데 일본에 제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제조 산업이 발달했고 물류가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이게 데이터나 디지털 시대를 이미 읽다 보니까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영역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야후 쓰고 막 이러고 네. 있으니까. 자국민 데이터조차도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확장한 이제 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뺏어야 된다. 이제 기술업계 압력이 들어가죠. 로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담합해서 야 라인 뺏어야 된다. 이상한 또 막 제도를 들이대면서 결국 데이터 싸움이고 그것의 이면에는 AI 시대의 주도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가장 잘 되는 케이스 정도라면은 네이버 같은 포지션으로 이제 구글이 다 전 세계를 장악해도 약간 우리는 약간 갈라파고스처럼 한국의 AI는 우리 거 뭐 이런 신토부리 개념의 AI 이 정도는 또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글로벌 시대에 네, 그게 좀 쉽지 않죠. 구글 쓰시죠. 네. 챗 GPT 쓰시죠. 네. 그 국내 기업을 쓸 뭐 애국심 빼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다라고 지난 20년을 정의하면은 플랫폼 하면은 대표적으로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에는 우리 주변의 어떤 신변 잡기 정보나 우리나라 국내 이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구글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런 정보들을 더 정확하게 수집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나갈 그 니치 마켓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 기반의 혹은 또 다른 범용적인 이런 서비스 툴에는 그 우리가 특정 지역이나 국경의 어떤 그걸 나눌 만한 그런 이점이 없는 거죠. 하긴 또 번역이나 통역 같은 것도 뭐 순식간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 쪽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좀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아직은 좀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좀 직업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또 이제 뭐 3040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지금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20년, 30년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 AI가 막 치고 올라오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뭐 순식간에 막 대학생 수준이라고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박사급까지 간다고 하니까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AI로 대체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감원하고 이런 기사들도 좀 봤거든요. 실상이 어떤가요?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면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플랫폼 기업들, 뭐 작은 스타트업들일수록 운영 비용에 대한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량 해고하는 개발자들을 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럼 개발자들 해고해서 누가 도대체 개발을 하지? AI 개발 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제 IT 업계에 노코드, 로우 코드라는 툴이 있는데요. 코드를 조금만 써도 그냥 우리가 이게 기능만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앱이 개발되는 거예요. 기능 이제 버튼이 하나 개발되는 거죠. 이런 툴들이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좀 실력이 좀 없는 개발자들, 단순 개발자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개발자들만 좀 남겨놓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야 개발 툴 우리가 도입해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개발 한번 해봐. 그래서 한 절반을 해고해 버리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별로 없는. 그렇죠. 별로 없거나 오히려 더 효율화되죠. 왜냐하면은 뭐 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앱보다는 아주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요즘 적정한 수준들이 다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단한 개발 실력이 필요가 없는 분야들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저에게도 뭐 이런 자문 요청이나 강연 요청이나 이렇게 많이 오는 뭐 좀 요즘 기존에 없던 업종이 뭐냐면은 마케팅 업체라든지 디자인 업체들이 뭐 저를 찾아요. 전 감사하게도 가서 또 저의 연구 내용들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미래의 예측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저를 찾느냐? 요즘 이 생성형 AI가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설계도 해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이너나 마케터들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업종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돈 벌고 내가 지금까지 역량을 쌓아왔는데 나의 어떤 창의적인 일을 AI가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성형 AI 좀 써보니까 오씨 내가 이거 며칠 고민해서 나올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걸 뚝딱뚝딱 10초 만에 만들어주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저는 사실 어떤 직종이 빨리 사라질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미래에 점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모든 직업에 AI는 지금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나 업무를 보는 관점을 아예 다르게 가져가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분류에 따라서 전문가를 얘기를 해요. 생산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뭐 경영지원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아주 매우 촘촘한 업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일부는 대부분 다 AI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통으로는 다 대체가 안 되겠지만 일부 영역 AI가 잘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가 이 분야 전체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특정 가로축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AI가 뺏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시를 잘하는 사람과 지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지시를 잘 받는 사람은 AI에게 다 대체됩니다. 지시를 잘 하는 사람들은 AI가 들어와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에게도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영역의 모든 직종이 AI에게 영향을 받더라도 이게 한번 통으로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우리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따져보면은 지시를 하는 영역,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영역,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영역 이런 것들은 인간의 관여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우리 직업 안에서도 내가 이 부분을 영향을 더 키워야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내 직업이 사라져 안 사라져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뭔가 기획을 하거나 뭐 계획을 하는 데가 살아남고 이제 수행을 하는 데들은 좀 아무래도 좀 대체가 많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또 반대로 AI가 공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인 곳들부터 대체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그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AI를 안 써도 비용이 비슷하다면은 뭐 여기가 좀 오래 살아남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산업혁명, 기계혁명 시대는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능혁명이죠. AI가 창작과 기획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소득 계층에도
그리고 기계 문명, 즉 우리가 이제 기술이 이 일자리를 뺏는 이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100년, 200년 전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체당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고 이 지능을 좀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 근로자들, 영역들이 전문직 이런 쪽들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 이제 AI는 들어오거든요. AI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직군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 자체가 이 특이점 시대에 너무 부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있는 현재 직군의 거의 대다수가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소득으로 구분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게 소득은 결국 공급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 직업이나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결정되잖아요.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소득 업무지만은 나중에 고소득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감정 노동에 관한 거,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정서를 다루는 거, 터치 이런 거 얘기하죠. 그쪽은 AI가 커버할 수 없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간병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뭔가 감성적인 게 필요한 것들, 뭐 심리 상담일 수도 있고, 혹은 아마 정서나 심리나 이런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일도 생겨났어? 이럴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는 방향이 뭘까를 좀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되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업무에 AI는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 업무 영역에 우리가 더 특화시키자. 그리고 정서나 감정을 다루는 영역들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찾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 지금 한 40대 뭐 3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이제 아이가 또 있고 이 아이가 지금 또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러는데 지금 뭐 사교육은 결국에 지난 어떤 과거의 시스템대로 이제 뭔가 잘 외우고 뭔가 지식을 많이 기억을 해가지고 무언가 좀 이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군들인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은 어쨌든 일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얘네들한테 좀 답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강연 나가면은 진짜 그 질문 많이 받아요. 학부모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돼? 네, 이제 예를 들면 기업 특강에 나가도 제가 질문 있는데 기업 비즈니스 얘기 안 물어보시고 애가 중학생인데 어떤 분야로 대학에 진학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고민하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뭐 할 거 없으면 야 너 기술이나 배워와라. 한 뭐 30년 우리 농업 중심의 시대일 때. 근데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현 시대로 보면 AI고 데이터잖아요. 자 그러면 AI와 데이터를 공부하면 됩니까? 그쪽 전공을 찾아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또 반대 시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AI가 제가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럼 AI 전문가가 굳이 필요할까요? 공기는 모두가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 흡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시대가 이제 뭐 한 5년 10년 주기로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전에는 데이터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디자이너 뭐 이런 데이터 관련 직군이 엄청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학과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직군들이 다 뭐 전문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냐? 또 생각보다 많은 영역이 인공지능 자동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 시선을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MIT가 2020년경에요. 가장 전 세계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조 원을 투자해서 AI 컬리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 그 AI 컬리지가 뭐냐면 AI 전공자들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이 AI 컬리지의 몇몇 과목들을 이수해서 나의 전문 분야와 연결시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AI 공부하면 AI 철학이 되는 거고요. 혹은 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AI 결합하면 또 AI 뭐 인문학, AI 물리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I가 공기와 같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 학생이 우리 지금 커갈 미래의 우리 인력들이 가장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되 그것을 AI와 연결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AI를 공부해서 전공자가 돼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관심 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이제 더 뛰어날 수 있는 그 분야를 선택하고 AI나 데이터, 디지털 관점들을 결합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들의 방향.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부전공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렇죠. 간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전공도 될 수 있고 그냥 디지털 역량들을 갖춰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내 전공과 연결해서 또 뭔가를 연구를 할 수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또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선 인건비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건비 높아진 거를 좀 주려고 해도 구인이 안 된다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AI가 또 무인 어떤 시스템과도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자영업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AI 기술의 발달 이게 긍정인지 아니면 부정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참 요즘 자영업 분들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 주변에도 뭐 상당히 이제 뭐라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자영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 지금 뭐 무인화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뭐 인력을 2명 3명 쓸 거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이런 건 이미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도 우리가 뭐 수익성을 키울 수 있을까? 사실 물음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시대가 정말 거대하게 변화하는 방향이 뭔가를 봤을 때 뭐 이게 딱 정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AI가 발전하면서 이 생명 연장이라는 우리 수명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로 사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가 급진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60세, 뭐 59세 이게 아무리 이제 점점 연령대가 네. 올라가더라도 뭐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우리가 뭐 앞으로 100세 시대, 150세대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지금 얼마나 생명 연장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AI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요. 요즘 신약 업계가 엄청난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보통 막 한 20년 걸리고 네. 뭐 한 1조를 써야 아스피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20년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예요.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 화학에서 실험으로 뭔가 만든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약 성분을 잘 전달할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후보 네. 물질 발굴 단계거든요. 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얻어내는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AI가 들어와서 네.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좋다. 아니 그걸 실험 없이도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그 과학자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하는 실험 없이도 네. AI가 디지털 상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가상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수만 번, 수백만 번. 그렇죠.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3D로 밝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것이 이 단백질의 어떤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약의 성분을 얼마나 잘 이렇게 포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잘 돌아다닐 수 이런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AI가 들어와서 생성형 AI가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2015년 정도에 개발이 이제 착수가 돼서 2018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99%의 단백질을 3D 구조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끼리 아무리 이거 열심히 연구해도 그런 수준이 안 나왔거든요. 네. 99%까지 밝혀졌다라는 것은 신약 개발을 할 때 임상 후보 물질을 그 적중률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계속 얘가 스스로 막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뭐 형태들이 과정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앱사이라는 미국의 기술 업체가 있는데요. AI 신약 생성 플랫폼을 만든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랑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네. 알미랄, 머크 이런 회사들 아시죠? 아주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제로 제가 금액도 확인했어요. 수천억 원씩 투입을 했어요. 얘네들 투자해가지고 네. 뭘 하고 있냐면은 항암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암이 정복된 암은 겁니까? 정복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네, 정말 희귀암을 제외하고는 네. 정말 암 정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감히 오늘 부익람에서 예언을 네. 하나 드릴게요. 한 2040년, 한 2040년대 정도 되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15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150세 시대. 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돈을 더 네. 모으고 부를 그러게요. 축적해야겠습니까? 네. 150세 시대 왜 나오냐면요. 과거에 인간이 실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스피린, 뭐 비아그라 네. 몇십 년, 몇백 년마다 이런 혁신적인 약이 나왔거든요. AI가 이제 들어왔어요. 10년, 20년마다 이런 약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그 기간을 단축시켜 놓습니다. 적중률을 높여 놓습니다. 결국 항암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뭐 불치병이라고 했던 혹은 또 이런 웰빙 건강 생활을 위한 보조적인 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고요. 이것이 이제 검증되고 실제로 인간이 도입하는 순간 수명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도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100세까지 사는 분들 주변에 네. 종종 있으시잖아요. 150세 시대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60살에 퇴직하면은 9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건강하게. 네.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시대가 완전히 변화하는 정말 장기 수명 사회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또 이런 어떤 관점들을 한번 뭐 너무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네. 것도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결국에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이제 뭐 취향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한 3, 40대 생긴 취향이 한 120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냥 순댓국이 좋아. 근데 이걸 막 120년 동안 먹어 사람들이 막. 한 몇만 그릇 먹고 그러니까 어떤 네네. 막 특정한 브랜드 하나 잘 잡아놓으면 뭐 그냥 계속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앞으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단골 가게 하나 잡아놓으면은 네, 이분이 앞으로 이제 85년간 올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80년 멤버십.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 다가올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냉동인간 얘기 있던데 사실 지금 그 부자들이 이제 죽으면서 대부분 뭐 몸을 냉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간혹 들렸었는데 네, 네. 그걸 녹이지는 못하는 걸로 네,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나요? 네, 그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을 네. 주창한 사람들이 냉동 인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파봤는데 결론적으로 냉동 인간 기술은 완성은 안 됐어요. 네. 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동이 안 돼요. 네. 아.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네. 2024년 현재입니다. 350명의 사람들이 냉동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네. 350명만 냉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냉동인간이 뭐야 이러시는 거죠. 350명.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 왜 지금 냉동 상태인가?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딱 시야가 트이는 말씀 드려볼게요. 냉동 난자 주변에 지금 채취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젊을 때 미리 얼려놓자. 네. 이런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예전 설문들 보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냉동 난자에 대한 설문 이제 물음을 했을 때, 뭐 괴상망측한 소리야, 무슨 난자를 냉동시켜? 아유 그런 남녀가 사랑해서 애를 갖는 거지. 네. 그걸 무슨 난자를 얼려? 아우 그 회개망측하다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냉동 난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됐고요. 전 세계 최초로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킨 사례는 19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80년대 완성된 기술이 10년 후에 인간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이 더 지나 2020년대 와서야 냉동 난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냉동 난자 한번 채취하는데 제가 가격도 한번 봤거든요. 국내에서 한 3,400만 원 하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네. 해외보다 싸요. 해외 뭐 미국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뭔가 그래도 대비하자 네, 이런 네. 차원이잖아요. 자, 근데 이 냉동 난자 기술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난자라는 이 대상을 우리 몸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그럼 네. 바로 냉동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냉동 신체 보존 기술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냉동 난자라고 하는 것은 막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작은 개체잖아요. 이거를 이제 몸으로 확장시켰을 때 엄청난 뭐 장기나 세포나 이것이 다 메커니즘적으로 해동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350명이 왜 냉동이 되어 있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자, 내가 예를 들어 불치병이에요. 한 5년밖에 안 남았어. 네. 내가 이 과학 기술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어요. 5년 남은 삶 내가 정말 과감하게 한번 실험 대상이 되어볼까? 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뭐 10년 후에 해동되는 기술이 완성이 되면요, 이 냉동한 인간을 해동을 시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앓고 있던 불치병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치료가 돼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350명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4개 업체가 냉동 신체 보존술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미국의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안치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이게 냉동 인간이 상당히 재밌는 게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망 상태예요. 그냥 법적으로는 사망인가요? 사망 법은 아닌가?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요? 법이 그럼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전입 신고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사망 상태고요. 네네. 의학적으로는 네. 환자 상태래요. 환자예요 그 여전히. 뭐 식물인간하고 식물인간 뭐 똑같은 정도. 개념 정도 약간 보시면 될 것 내사 같고요. 상태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보학적으로는요 네. 생존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SNS 안 없앨 거 아니에요. 음. 아직 살아날 수 있으니까 되게 웃긴 애매한 그러네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공식적으로는 장례식을 하기가
찾기가 뭐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50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내가 멀쩡한데 냉동인간 선택하지 않았겠죠.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한번 의지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이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을 갖고 연구하고 고민하던 이 학자들 중에도 일부가 냉동인간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언젠가는 해동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파괴가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영하 기술적으로 196도래요. 영하 196도 순식간이네요. 네, 그거는 뭐 그렇지만 이제 해동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거기서 이제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떤 기술 개발 그 중간에 그 비는 구간을 내가 못 버티는 사람들은 냉동을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면은 굳이 냉동할 필요 없이 이제 영생의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다. 네, 아까 제가 AI가 신약 개발 네. 들어오고 뭐 여러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영역에서 그냥 건강하게 쭉 갈 수도 있고 이걸 내가 냉동을 한번 잠깐 쉬었다 할 수도 있고 저 상당히 과학 기술의 그러니까요.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네. 얘기인 네, 거고 네. 실제로 과학 기술입니다. 2040년대쯤 네. 되면은 그런 거가 된다는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되게 변화의 시기에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김상현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그 코인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어떤 뭐 자산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얘기가 또 코인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뭐 AI나 뭐 아니면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이런 게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뭐 코인, 뭐 암호화폐 이런 거랑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실제로 그게 관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 네. 코인 얘기를 뺄 수가 없었던 게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로 알고 계시죠? 사토시인가? 사토시 네. 나카모토죠.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 누군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 검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근데 아직까지 확증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근데 가장 확률 높게 지목받던 사람이 할핀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최초로 코인을 받았다는. 네네 맞습니다. 그 할핀이라는 인물이 엑스트로피안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엑스트로피안.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을 가진 그 그룹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정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이 매거진으로도 20년간 계속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자들이 이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 과학 기술 잡지처럼 글을 실어서 네. 이제 매달 뭐 분기마다 발간되는 잡지였어요. 제가 그걸 20년치를 뭐 쭉 다 읽어봤는데 이 할핀이라는 사람이 1989년에 비트코인과 같은 똑같은 컨셉의 얘기를 이 매거진에 실었습니다. 네. 그러고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2009년 탄생했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이 암호학자예요. 할피니도. 이 암호학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전자화폐가 우리 인류에 필요할 수 있다. 이 전자화폐는 어떤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엑스트로피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또 비트코인의 여러 또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막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원리를 설명을 했거든요. 거의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와 유사해요. 네. 20년 전에. 이거 봤을 때 할피니가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고 있고 이 사람이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이미 20년 전부터 비트코인 개념을 매거진에다가 실었고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 계속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또 연구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결국 뭐 할피니가 됐든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알려진 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됐든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자산 정도로 내가 돈을 벌 수단 뭐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게 정말 세상에 오랫동안 남을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충분한 이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왜 탄생했을까를부터 봐야 네. 내가 더 신뢰할 수 있고 네. 이게 얼마나 갈 영역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 즉 peer to 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비트코인 백서를 2008년 12월에 인터넷에 게재한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네. 사실 비트코인 목적들이 들어가 있죠. 첫 문장이 뭐였냐면요. 순수한 P2P 버전의 이 현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우리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왜 금융기관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금융위기 직후잖아요. 2008 금융위기 직후.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기를 겪고 난 우리 현대인들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뭔가 뭐 한계는 없을까? 또 너무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10년마다 왜 금융위기가 반복되지? 왜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금융위기를 조장하지?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해결책을 제시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네.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암호학, 디지털 화폐 이런 영역에서 충분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해왔고 이것을 금융위기 직후에 인터넷에다가 발표를 한 거죠.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금융이나 달러 패권의 시대, 현재에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는 금융 생태계 이런 것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충분히 해소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진화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을까 말까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나 이런 거 예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안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대안화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결국에 지금은 현재는 그냥 뭐 예전에는 아예 화폐를 배치한다고 하다가 지금 약간 디지털 금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포지션까지는 왔는데 네. 이게 그냥 자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나 뭐 어떤 스마트폰처럼 아예 혁명적인 어떤 수단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창시자의 의도나 목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혁명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구상했고 네. 설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술이 그게 그렇지 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순수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에서 자산으로 혹은 금융 상품으로 혹은 화폐로 우리가 인정받는 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권력과 의도가 담기고 또 일부 소수 세력들의 또 이득이 또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디지털 금에 비유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금은 이제 사실 이제 금이라는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혹은 또 이런 기본적인 뭐 화폐라든지 우리가 이런 기존 자산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이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네. 이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이제 디지털 금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른다라면은 이게 해지 수단으로서 유용해야 되고 그런 가치 위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승인이 됐죠.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다양성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이 개발자나 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해지 수단이나 비상관 자산의 형태로 인식하냐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끌어가야지 이런 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들이 저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게 결국 다른 자산들과의 이런 역할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주류 세력들 정말 거대 자본들이 이 비트코인을 정말 비상관 자산으로 끼워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차원에서 뭐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뭐 이것도 괜찮네 이런 정도로 인식하느냐 그게 지금 과도기에 있고 이 판단은 좀 저는 유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도 저는 이 제도권 금융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ETF 상품 등등 이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폐해다. 이게 순수하게 과거 4년 전 반감기에 정말 그런 어떤 분위기대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러 이런 욕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약간 제도권에 있는 그 기존의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그 자본들이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시세를 좀 누르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뭐 금 같은 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이제 시가총액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약 뭐 1,500조 정도죠. 그러니까 금에 비유하면 한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정말 일부 글로벌 정말 미국의 탑 금융사들이 금 시세
시세도 네.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조정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자산도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노출이 됐고 결국은 이들의 시세 조성, 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 반감기처럼 지금 흘리지 않은 이유도 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뭐 오를 것이다 하는데 저도 좋게는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또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상승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지만은 전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밑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역할은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그냥 그 통제받지 않는 어떤 자산의 하나의 조건, 뭐 그 정도로의 포지션을 지금 가는 건가요? 아니면 훨씬 더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비트 맥시들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추종자들이나 또 기술업계 이제 이걸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AI와 이 가상 자산은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고 네. 있죠.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디파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 금융의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래가 아니라 P2P 거래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 같은 것도 상당히 네. 낮춰주고 또 국가 간 경계를 허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통제받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런 측면에 아주 장점들을 우리 순수한 기술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금융이나 현재 기존 시스템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이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기회들이 뭐 디파이든 혹은 뭐 이제 조직 구조를 바꾸는 형태들 뭐 이런 다오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또 순수하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AI가 이 디파이와 결합이 되면은 이 자동화된 거래와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장될 수가 있죠. 이런 기회 요소들은 많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순수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디파이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더리움이 가장 직결되어 있죠. 이더리움 시세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디파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었지만은 생각보다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흘러가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거에서는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같은 성향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금하면 어찌됐든 간에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좀 나름 좀 이렇게 좀 잘 버텨주고 좀 덜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금 아직 시총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금융시장으로 이제 언저리에 들어온 자산은 맞는데 네. 뭐 ETF 승인 등등 이 위상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자산이에 대해서 시장적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정말 기존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안 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뭐 달러나 뭐 위안화를 아예 대체할 만한 정말 거대한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장의 정의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현물 ETF 승인 하나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 음성적인 활용 용도가 정당히 좀 있어요. 뭐 마피아들의 거래 수단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비트코인 이제 탄생 초기에는 마약 거래에 많이 활용된 걸로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음지에 대한 부분에 또 특화된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이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뭐 전쟁도 많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국가 간의 알력 싸움, 뭐 권력의 어떤 재정립 과정에서 특정 화폐, 예를 들면 달러 쪽에 줄을 선 국가들과 뭐 위안화나 혹은 또 러시아의 이 세력들 상당히 지금 꿈틀꿈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 특정 세력에 속하지 않고 우리 이쪽으로 밀어야지. 이제 이걸 또 추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 자국의 화폐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 있죠.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요 비트코인 수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바로 자국의 화폐 위상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이 사실 금융위기가 10년마다 반복되면서 자국 화폐 위상이 막 들쭉날쭉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나의 어떤 대안적 희망적인 어떤 화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디파이나 AI와 결합되는 이 디지털 영역의 변화들 이런 지금 말씀드린 한 4-5가지 요소들이 비트코인을 위상을 지금보다 조금씩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
희망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다 함께 고려해봐야 비트코인 미래를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아직 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거는 결국에 뭐 그냥 디지털 그냥 뭐 데이터일 뿐이고 이게 소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가치한 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안감은 없을까 이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가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이제 가상 세계 이게 손에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화폐로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재 2024년의 대중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가진 것은 그냥 막연한 불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위상을 갖추는 것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신하는 것이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거래나 이런 우리 그 돈 지불에 있어서 이미 무형의 형태들로 많은 페이먼트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종이 화폐를 직접 지불에 쓰지 않죠. 숫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국가나 이런 중앙 기관이 이걸 이제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화폐이기 때문에 불신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이라서 불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네.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네. 부분이다. 그래서 탈중앙성에 대한 사회의 수용, 그걸 화폐적인 걸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뭐 보이지 않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말한 그게 뭐 누구도 이제 탈중앙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확실한 기술적으로 이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탄생한 지 약 16년 됐거든요. 네. 16년 동안 비트코인 자체 시스템 해킹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 네. 뭐 FTX라든지 테라 루나라든지 이런 거는 그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그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아니라 그 가상 자산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붕괴죠. 경영자의 붕괴죠. 거래소가 뭐 그렇죠. 해킹당하고. 네, 그렇죠. 네. 인간 세상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가상 자산은 제외하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요 기술 이 시스템 자체의 붕괴는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해킹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말은 16년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이 1,500조가 들어가 있는 이 자산 시스템에 붕괴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를 좀 보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뭐 저와 같이 이제 기술 분야에 연구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을 저는 거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간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알트코인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알트코인은 뭐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가격도 막 변동도 되는데 이거 알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탄생한 건 아니에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를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어디다가 쓸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데 RWA 코인이라고 하죠. 이걸 쓰겠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디파이 용도로 이것의 네. 뭐 기반 시스템으로 쓰겠다. 뭐 예를 들면 솔라나라든지 네.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세력도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안 나타나고 있는지 뭐 다들 얘기하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주도 세력도 없고 특정 목적도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조개 껍데기 같이 출발한 거예요. 야 이거 조개 껍데기를 야 우리 물물 교환할 때 쓰자. 그래?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저쪽 동네에서 쓰던데? 그래 한번 해볼까? 괜찮네?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 인간 세상의 신뢰라는 것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특정한 목적들이 갖고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특정 목적들이 신뢰할 만하냐, 실현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냐? 그럼 그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도 세력이 주창하는 이 코인이 어떤 용도로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각각 개별 알트코인의 백서들을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뭐 이런 계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그 백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법이나 제도에 벗어나는 형태들이 많죠. 우리 ICO는 실제로 우리 네, IPO와 네. 다른 영역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조적 틀 밖에서 형성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알트코인은 좀 투자를 절대로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의 99%는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1%는 또 성공하는 코인, 또 네.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다른 차원이죠. 네, 제가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자체의 그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는 다른
다른 차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시총이 제일 큰데 이더리움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건가요? 네, 이더리움 사실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말 10대부터 시작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좀 신뢰를 보낼 만한 그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 대표 주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는 뭐 NFT를 발행할 때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이 쓰였거든요. 근데 NFT 시장도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NFT 가상자산의 어떤 특정 자산들을 NFT로 그 정보들을 담아서 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화하기에는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NFT든 디파이든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예측하는 그 시대가 사실 지금 빠르게 개화할지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정말 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정말 시장이 탄탄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저도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이것도 완벽하게 비트코인 정도의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장 자체의 성숙도와 또 우리 사회 수용도를 좀 봐가면서 투자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요즘에 뭔가 그 인생을 바꿀 만한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취업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뭐 기성 세대 대비해서 뭐 자산도 적고 한데 뭔가 또 한번 또 인생을 바꾸보고 싶은 또 그런 욕망은 또 크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쪽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왔다가 비트코인은 좀 느리니까 알트로 가가지고 또 뭐 수만 배를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순식간에 뭐 30대 뭐 몇백억 부자가 되는 것도 보이다 보니까 글로 많이들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암호화폐 쪽을 그냥 투자로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2030들한테 어떤 조언이랄까요? 네. 아마 2030이 주역으로 활동할 뭐 1, 20년 후에는 암호화폐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상을 가질 겁니다. 그건 저는 뭐 기술 분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희망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현재 2030이 보이는 투자 행태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절대로 이 투자라는 것을 그런 한방, 인생 엑시트 이런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부익남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항상 신중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라 강조하시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공부를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투자를 올인을 한다?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30들이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경험해보지 않고 암호화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는 이제 검증된 다양한 이론과 우리 예측들이 좀 우리가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호화폐는 정말 변동폭도 크고 이론이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게 투자를 잘못 배우는 거죠. 투자를 절대 암호화폐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 경제, 시장의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오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확장 차원에서 암호화폐도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한 투자와 공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선호가 좀 바뀐 걸까요? 다른 걸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쪽으로 오는 게 좀 좋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하면은 다른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신흥 시장이잖아요. 네. 암호화폐도 투자하는 방법 막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책 내고 뭐 이런 지식 전파하고 하는데 검증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 15년 정도밖에 안 짧다 됐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알트코인들은요 전혀 논리 근거 없이 움직입니다. 사실 그냥 막 막말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거의 요행이에요. 요행. 뭐 도박과도 같다. 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시장의 올인이라든지 또 투자를 이걸로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은 좋지만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기본적인 금융이나 경제 지식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확장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물린 분도 있고 돈 많이 번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도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어쨌든 막 1억을 넘었다가 지금 또 조정 받아가지고 뭐 7천만 원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단기라고 봐야 될까? 뭐 어느 정도 중기 정도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그럼 나쁘진 않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긴 들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실 때 두 가지 전제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학자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다소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네네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번 밤 감기에 좀 뭐 속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뭐 과도한 투자는 하고 있지 네네네. 않지만은 저도 이제 한 여름 정도에는 네. 이 반응이 올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밤 감기라는 것이 그나마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별로 이벤트가 없거든요. 이제 뭐 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사실.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밤 감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대형 이벤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물론 뭐 150일 있다가 뭐 200일 있다가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앞서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테두리 안에 기존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감기의 순수성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들이 들어온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것도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겠죠. 그렇겠죠. 그런 방향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 밤감기라는 이벤트도 뭐 이미 지금 뭐 작동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는지 이걸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호재는 맞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등 뭐 지금 너무나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세 상승이라고까지는 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뭐 저도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초장기로 봐야 되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장기 정말 이걸 4년을 보유하면은 충분히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초장기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마지막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년이나 뭐 6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제 다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때 가면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시세나 어떤 이런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탄생한 지 15년 네. 아주 초기고요. 세상이 이제 수용하에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고요. 네. 이건 똑같이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금 ETF 상품이 도입된 시기 이전 이후를 보면은 월등 이것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어떤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통계라는 것을 무시 못한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측 기법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멱 법칙도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것도 있고 여러 예측들에 어느 정도 좀 신뢰 있는 것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제 4년이나 뭐 최소한의 주기로 이렇게 대세 상승 뭐 로그 함수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르는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나 통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번 반감기에는 뭐 최소 뭐 10만 불 이상 뭐 길게는 20만 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뭐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에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의 또 심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반의 어떤 우리가 방향성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게 꺾이는 자산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4년이나 6년 정도의 반감기 한 텀을 지나가는 이 좀 장기로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자산들 대비해선 유의미하게 유리한 어떤 구조나 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수록 점점 늘어날 것인데 대체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기존의 어떤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전통적인 이 금융이나 자산가들의 수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1,500조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너무 작고 금 이제 은 정도 수준이 됐는데 1,500조면 네. 뭐 금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뭐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봤어도 이게 지금 이제 15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자산인데 이게 이제 수용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이 정도로 그친다? 뭐 사실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봐도 그건 이제 우리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또 여러 이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 가상 자산이나 혹은 우리 뭐 공간 컴퓨팅 같은 가상 세계의 활용도 AI 활용도와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용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의 기능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충분히 활용성을 가질 것이다.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위상을 확보할 것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20년, 30년 지나면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뭘 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삶이 훨씬 더 집중되고 더 중요해질 텐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실물 자산보다는 당연히 가상 공간에서 그렇죠. 쓸 수 있는 자산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1등은 비트코인인데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수량도 제한돼 있고. 네, 사실 1등이라고 말할 정도도 없는 게 2등, 3등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 정도로 봐야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로 약간 좀
넣어놨다가 아, 그러고 투자 있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하시나요? 넣었다가 뺐다가 모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네네. 하고 있어서 뭐 손해 보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여름에는 한번 간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믿고 이제 그러니까요. 가고는 있지만 좀 시간이 좀 가고 있다. 음. 그렇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네. 저도 거기에는 뭐 동의는 하고 네, 있는. 뭐 이렇게 투자를 지금 당장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네.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올인하실 필요는 네, 네. 없고 저도 뭐 항상 네. 뭐 말하지만 5% 이내로 해라. 뭐 이 네.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은 걸쳐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죠. 항상 있어요. 네, 네. 특이점 시대를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다. 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엑스트로피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신 이제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제 인생을 바꿀지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